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회를 부적격자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 국회로 만들려는 집권 여당의 강행 시도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의 인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과방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허은하입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회를 부적격자를 부적격자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 국회로 만들려는 집권 여당의 강행 시도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무위원이, 장관이 그저 흥정의 대상, 지지자들을 달랠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질과 도덕성과 청렴의 문제를 젠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는 치졸함마저 느껴집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의 인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 청문회 현장에서 저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 연구비 부정, 세금 미납,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여당 당적 문제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등 13개였습니다. 비리백화점이자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의혹과 논란에도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정부 공식 문건조차 부정하던 뻔뻔한 태도, 그런데도 한 명 포기했으니 나머지는 밀어붙이겠다, 민생을, 국정을 책임질 국무위원 총리를, 장관을 그런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이 되고자 지금도 밤잠 아끼면서 공부하는 청년들께, 그리고 그런 정부를 허무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어쩌면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잘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인사였음을 국민도 알고 저희 야당도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60%에 달하는 국민이 부적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만 모릅니다. 부적격 인사에 부적격하다는 말도 못하는 홍길동 여당은 야당까지, 국회까지 홍길동 국회로 만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문장씩 선창하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마지막 4글자를 선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홍길동이냐? 민주당은 강행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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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자 즉시 사퇴하고 대통령은 청년과 국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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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무시 협치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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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국선 협치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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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에게 아니 내가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태영호 원내 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64차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오른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 후에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3번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오만 독선, 인사 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의 불통 인사, 국민은 분노한다! 다음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 앞에 와서 문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우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폭거이자 민주당은 그 배우 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도덕 불감증,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장관은커녕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이매숙, 노형욱 후보자를 대통령은 끝내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들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적폐로도 되는 것이냐 희화화 시켰습니다. 민심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하는 오만함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에 대한 반대에 불구하고 임명된 장관급 사람이 총 30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은 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윗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향 지속하면서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치는 분열만 계속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가 장관 후보자의 결격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2명 모두를 임명 강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임명하는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대통령은 보였습니다. 밥만 먹는 자리 말고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당하고 아무런 대답 없이 일방통행을 그냥 스스로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회초리를 대신해서 더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고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하기 위해 비록 소수 야당으로 힘의 많은 제약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규탄 발언 순서입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청와대 규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는 문재인 당선자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문재인 당선자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외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까? 과정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이기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국회 역사상 2번이나
총리 정문보고서 채택 없이 본인이 단독 표결 처리를 하고 엉터리 인사검증을 통해 흠결투성인 장관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는 것이 무려 31번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불통정권 집권 여당을 국민들께서 과연 용서하시겠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 약속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라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당선 소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를 계속 바탕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협치 파괴, 오만 독선, 집권여당 각성하라! 국민 무시, 법치 파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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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말살하고 서민경제 바탕내는 문재인 대통령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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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자조국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후보 지명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국무총리 임혜숙, 노형욱 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선 아닙니까? 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당에 대한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천리로 총리와 장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저희 가방위에서 칼날 검증했습니다.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지지 않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 중에서 제1의 종합 비리 세트로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기에 경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눈을 막고 귀를 닫고 보지 않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검토해달라. 검토하면 지명 철회가 답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다더니 또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있는 인사를 볼 때마다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 문창극 총리, 이한구 총리 이런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본인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임혜숙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외유 출장입니다. 부부가 합작해서 같이 국가 돈 세금 탄해서 둘이 갈 때는 가족 4명 딸 둘이 한 명 갈 때는 가족 하나 같이 됐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년분 어치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5년에 4번 나갔습니다. 10년 좀 넘게 확인해보니까 9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씩 가족 데리고 외유 나간 겁니다. 국비로 이런 사람이 장관에서 되겠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말을 못하고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비로 갔다고. 우리 가족들은 사비로 갔다고. 그래서 영수증 한번 내보라 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식비 누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누구 빌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관람에 장소 들어가는 거, 몇 명 들어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냈습니다. 호텔비 확인해 보니까 둘이 갈 때 방 1개, 그렇게 임혜숙 후보자고 딸하고 갔을 때 방 1개, 그러니까 딸이 쓴 거죠. 4명 갈 때 방 2개, 부부끼리 갔으니까 4명 갔으니까 국비 쓴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도 사비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장관으로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딸 능력이 안 되는데도 SCI 논문 1저자로 올라가서 유명 대학 합격하고 의전은 합격하고 의사도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2007년
부교수로 승진이 앞서는 해야 되는데 2003년에서 2006년 건대 교수인데 18편을 건대 교수면 건대 학생이나 건대 교수나 건대 대학원생이나 같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편도 없고 18편 모두 다 임혜숙 후보자가 있는 이대 대학원생으로 논문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 빌려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 자꾸 하려니까 뒤에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까도 양파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에 11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가족들이 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1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13번이나 이사한 거는 위장 전입, 이거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입이 아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떳떳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지명, 임명 철회를 해줄 것을 당당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사람이 많아서 이걸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배현진입니다. 이렇게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 청와대 앞 정원에서 말씀 올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던데요. 바로 인사만 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편 아닌 적이 하는 얘기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정신정돈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마음 바꿔달라 호소하러 온 그런 준엄한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께서 끝까지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규탄사라고 하고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노영민 전 비서실장께서 광화문 거리에 나왔던 국민을 살인자로 비유했을 때 분명 새로 오신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 절대로 천박한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2번째 부적격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 앞으로 역사에 누누이 망신살이 뻗칠 역사를 유영민 실장이 곁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갓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살 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가자라고 호소하셨고, 코로나와 이 경제 붕괴 속에서 제발 이제는 살려주세요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두고 여당은 굉장한 큰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양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사 댓글 보셨겠지만 외교 행랑에 커피잔과 샹들리에를 가득 담아온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적이 장관이 되냐? 여기가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이냐?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양반이 낙마하신 것을 두고 거창하게 대단한 양보라도 한 양 국민 앞에서 떵떵거리며 배드캅, 굿캅 전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몰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저 구중궁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고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혹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후 세력이 혹시 몇 달 먼저 대통령을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마무리, 역사에 남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한 명의 행복한 대통령쯤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쓸데없는 요식행위 개각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그 피해는 반드시 청와대, 정부,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유례없는 자해 정부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입니다. 이번 개각의 성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각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참패를 당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민심에 같이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각 면면부터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랫동안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당내용 선거와 대외용 말이 달랐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제대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한 여성 후보자, 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여성 몫으로 할당을 했다는데 저부터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공금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교관 행랑을 이용해서 부인이 거액의 도자기를 밀수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사퇴 하나로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뭐라고 합니까? 제1야당한테 발목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총리 내던지면서 발생한 개각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성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고 해서 여성이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심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막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년 대선까지 국민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오만 독선 인사 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의 불통 인사 국민은 분노한다. 다음은 전주의 원내 대변인의 항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전달한 국민의힘 항의 서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의 시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직면하고도 파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응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그 민심의 파도를 이기려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 또다시 이 정권과 집권 여당은 협치와 타협의 우회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가 아니다 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는 청와대 요청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부적격 인사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엄중한 민심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있었던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국민 기만술이었고, 동네 구멍가게 흥정하듯 한 명은 사퇴시켰으니 나머지는 통과시켜달라는 이 정권과 여당의 가벼운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치 모든 부정부패를 없앨 것처럼 하고서는 정권 눈치만 보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던 공수처법. 국민들은 계산 방식조차 알 수 없이 길고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누더기 선거법. 수많은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서민들을 밖으로 또 밖으로 밀려나게 만들고서 정작 자신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던 임대차 3법. 그리고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정부 여당에 밀어붙인 법안들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위원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국무총리는 물론 폭망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권 들어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과기부 장관, 어느 하나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지막이니 어물쩡 넘어가려 해도 안 되는 이유이며 국민의힘이 적당히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4년
이 정권의 인사는 어땠습니까? 또 그런 인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경제 전반의 이해보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냉철한 외교 인식을 가졌느냐 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애가 먼저였습니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번번이 어기기 일쑤였고,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31명의 장관을 기어코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권과 여당의 면피용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그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무능과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잘못된 인사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석수가 적어서라는 이유로 정부 여당에 그칠 줄 모르는 폭주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반성을 이야기하던 집권 여당의 기대도 이제는 난망해졌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시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즉시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60%의 국민들이 왜 이런 인사를 반대하는지, 국민들이 또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포기한 입법부의 역할을 제1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야당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시기를 대통령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뙤약볕 밑에서 정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의원총회를 이 자리에서 비상의원총회로 가졌습니다만,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절절한 민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민심을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차 비상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2시에 예정되었던 회의도 열지 않기로 오늘 오전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부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박찬대 간사하고 김도읍 간사하고 두 분이 오늘 2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로 넘기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회의를 취소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4시 반에 단독으로 회의를 저렇게 소집을 해서 합의사항을 깨고 단독으로 소집을 해서 우리더러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입니다. 박찬대 간사가 그 회의를 열면서 서병수 특위위원장께서 회의를 거부를 했다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본인과 제가 여야 간사로서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넘기자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2시 회의는 열지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요. 과연 박찬대 간사가 저와의 합의사항을 민주당 내 의원들께나 아니면 원내 지도부에 보고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저렇게 우리 야당을 비난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원이 아침 오전에 서병수 위원장이 회견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4주년 회견에서 인천 관련해서 발언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오늘 채택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위원장이 문통의 연설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럼 손 관계는 그게 여야 간사 간 박찬대 간사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그 합의 결과를 서병수 특위위원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특히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감안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서병수 특위위원장님 어떤 개인의 좀 의견이 가미가 된 게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위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합의가 됐고, 서병수 특위위원장도 간사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시 회의에 그 여야 잠정 합의로 취소한 거는 문 대통령 연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10시 반경에 박찬대 간사가 저한테 문자로 원내지도부 협의사항으로 넘길까요? 라고 문자가 제안이 왔고요. 제가 회의 끝나고 11시 반경에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게 또 본회의 이제 일정하고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에서 전반적으로 일정을 잡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민주당이 만약에 본회의에 올리고 단독투쟁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치하실 것 같은지? 지금 국회법상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4시 반에 이런 이제 인사청문 특위를 개최한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만약에 본회의에 올리고 단독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치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국회법상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4시 반에 이런 이제 인사청문 특위를 개최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2시에 회의를 특위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했다면 몰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부를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으로 열 수 있는 절차적인 그 정당성이 없고요. 앞으로도 여야 간에 지도부 간 합의가 있다 그러면 서병수 위원장께서도 특위를 여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다 지킬 것이고요. 아마 특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이 상당히 또 정치적인 부담감도 가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거랑 이제 별개 문제긴 한데 통일 인천 재택 문제랑 이제 그 장관 후보자 3인방 이게 이제 좀 연계돼 있지 않냐, 이 연계 가능성이 좀 있나요? 글쎄, 그것은 저희는 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여쭤보시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사위와 딸, 외손녀의 12억 라인펀드 투자는요,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그날 청문회 때도 확인이 되었지만 펀드 매니저 장영순 씨가 하는 말이 사위가 계좌 개설까지 다 하고 그 뒤에 펀드 매니저에게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거금 12억을 넣으면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넣었다는 말, 저희들이 상당히 의혹의 핵으로 지금 저희들이 삼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 출석했던 참고인 김경률 씨는 이것은 국무총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결국은 돈의 흐름을 봐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12억이라는 돈이 사위와 딸, 외손주, 외손녀 명의로 각 3억씩 이 계좌에 입금이 될 때 그 돈이 과연 어떤 돈인지, 그 돈이 흘러 들어가서 과연 투자는 어디로 되었는지, 이런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걸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위로부터 그 내용들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이틀간 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을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을,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사위가 한 일을, 딸이 한 일을 나는 모른다. 첫날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그렇게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에게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라도 물어봤냐는 질문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걸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위로부터 그 내용들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이틀간 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을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을,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사위가 한 일을, 딸이 한 일을 나는 모른다. 첫날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그렇게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에게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라도 물어봤냐는 질문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은 국민들께 대한 도리도 아니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명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저희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본회 일정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김도읍 의원입니다. 오늘 4시 반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청문특위 회의를 열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정쟁으로 오늘 2시에 잡혀있던 회의를 무산시키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경 민주당 박찬대 간사로부터 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고,
11시 반경 그 문자를 확인한 제가 박찬대 간사와 통화를 하면서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라고 간사 간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청문특위 회의를 무산시키거나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이 비난이야말로 오늘 11시에 있었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는 아니다라는 메시지 오다에 화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치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여야 간의 합의를 깨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회의를 독단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시사 파이터도 여러분들 많이 녹화로 업로드 여러분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 시사 파이터 하나의 잠시만요.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감사합니다. 디자인 그 중에 해가지고 네 가까이 이거를 네네 네네 네네. 그럼 빨간 거 하나만 주시죠. 진동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진동 제가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혜가 아니라 당권에 도전하는 김은혜 후보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와 국민 여러분 앞에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리더십 교체입니다. 그냥 교체가 아니라 파격적인 교체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 정작 지도부에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국민의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부여한 의무, 역사적 사명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결국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초선인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고쳐내겠습니다. 완전한 새 판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내는 신새벽의 첫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우리 자신이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망이 불확실하면 당을 뜯어고치는 노력으로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과 선택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영입 좋습니다. 통합 찬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합당한 순서가 있습니다. 변화가 우선입니다. 또 혁신이 우선입니다. 정책 경쟁과 비전 경쟁이 우선입니다. 각자 가진 정책과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고 큰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해가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야권 통합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며 국민적 당위성이 확인될 때 순리대로 이뤄내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인연이 있으니 영입에 내가 유리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 경륜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낡은 정치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되찾고 국민적 신임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 혁신의 방향은 매력 자본 극대화입니다. 시인 옥수수처럼 아무 매력도 없는 정당, 갈등 해결보다 갈등 유발을 잘하는 정당에 국민적 지지가 쌓일 리가 없습니다. 개혁을 뒷전으로 몰고 불나방처럼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정당에 외부 인사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매력 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 탈퇴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지만 또 국민의힘은 과연 경제와 복지에 대안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합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날 경제성장과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선진화를 주도했던 눈부신 전통을 간직한 정당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과 성공 DNA를 되살려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경제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거, 환경, 노동, 젠더 등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고 실력 대 실력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승부수를 걸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 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갉아먹는 민주당에 편협하고 나쁜 정치, 편가르기와 운동권 격려 팔아먹기에 환멸하지만 또 한편으론 색깔론으로 세상을 재단하던 구시대적 관성에도 신물을 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치를 떨지만 국민의힘의 과거 또한 믿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이분법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역사에 대면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시계바늘이 과거로 향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망국적인 편가르기 망령을 치유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안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윤리 기준을 맞추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정치 윤리의 뉴노멀 정당으로 당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 정당으로 당을 변신시키겠습니다.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청년 공천 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 세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대통령 경선을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국민을 믿고 당을 개방해야 합니다. 완전 개방 경선은 국민적인 붕업을 통해서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입니다. 당 안팎의 새로운 주자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완전 개방 경선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모아 국민의힘 재집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황골탈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새 얼굴, 새 리더십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걸맞는 비전과 자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집권 정당으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1999년, 1995년이었습니다. 만 23살의 MBC 신입기자 김은혜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오가는 그 아수라장 한켠에서는 어이없게도 부실공사다, 아니다, 남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분노가 일었지만 그때 제가 선택한 길은 가만히 서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에 진입했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설계도를 찾아내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 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둠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길을 찾아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습니다. 저 김은혜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기자님들 땅바닥에서 고생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곳이 지난 겨울에 청와대를 향한 저희 저항의 시작이 됐던 곳이었고 저희의 행동이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눈밭이었는데 지금은 꽃밭으로 변했네요. 그래서 시절의 어둠은 봄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상식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찬바닥에 고생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수 기자님. 네. 네. 대선을 10개월 앞두고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에 겪어보지 못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당위성은 더 확고해졌고 증폭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당은 천신만고 끝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고도 국민적 바람과 달리 뒷걸음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거와 미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춤하고 바꾸고 쇄신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저는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새 얼굴의 교체가 아니면 국민들은 우리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쇄신해야 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게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변화의 주체 세력이 돼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랑 청년 중에서도 네.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새로운 물결을 거세게 이는 데 방점이 있고요. 단일화 자체에도 저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은 이런 경마장과 같은 레이스를 시작하게 될 때는 늘 그러한 공학적인 관점에 관심을 맞추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의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저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존의 문법으로 보면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우리 당의 대표에 도전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에는 걸맞지 않죠. 사실 그 우리 당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5, 60대 남성, 뭐 법조인, 그게 주류였을 텐데 저는 그에 비하면 저의 등장, 저의 당권 도전은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국민들이 알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네 후보들 지지율이 아시다시피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좀 뭐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그 매력 자본 극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와 우리 당내 그 주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도가 됐었고,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는 당내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당에 진입한다는 것은 참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저의 출마가 시사한다면 저는 우리 당이 그 진입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국민 앞에 개방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게 단적인 제도로 표출될 수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혁신 그리고 정강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주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혁신이 선행이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자를 충분히 발굴하고 그리고 발굴하고 그분들과 함께 키워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김웅 의원이랑 이재석 의원이랑 청년들이나 청년 의원들 많이 나서고 계시는데 네. 서울구지나 혁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이제 차별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단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께 좋은 의미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당권 도전을 해주시고 이 판을 함께 저희가 역동성 있게 한번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이 닫히질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김웅 의원과도 저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당권 주자로서의 안정성은 저희도 함께 검증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재개발 나란 입담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흥미있게 바라보는 관전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할당제에 대해서 폐지를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청년이든 여성이든. 근데 그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청년이 이준석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토론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흥미진진하게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거인데.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출마 선언 오시기 전에 네. 초선 의원, 김진 의원들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고. 네. 대화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일일이 그분들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당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판을 갈아엎는 의지가 아니면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 나날이 지지율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수동적으로 임하는 좀비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그리고 그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분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언더독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판에 당당하게 그리고 꼭 이기는 것으로 보답할 겁니다. 예, 신수아 기자님 아까 무슨 네.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 입만 바라본다라고 네. 비판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말하신 거 맞는지 궁금하고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영입이라거나 네. 입장 계획 이런 것 좀 어떤 건지 듣고 싶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권주자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어떤 일이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먼저 혁신하고 자강을 하고 우리가 좀 볼만한 다가설만한 대상이 돼야지 짝사랑만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감을 꺾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에 찬성을 하지만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것은 혁신이 통합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아니 요즘 고시공부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이런 인연이나 그분들의 주변 정보로 그게 당권 주자의 출사표에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 체제에서 대변인도 하셨는데, 네. 얼마 전 김 의원님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셨고, 네. 또 친분이 있으신데 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실 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김종인 위원장 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당의 역할을 해주셨던 많은 원로 분들과 그리고 리더였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역대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봤을 때 늘 우리 식으로 치안하거나 적 아니면 동지 그런 이분법으로 적과 동지를 갈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로 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했던 그런 역사의 이분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역사 앞에 평가받는 정당이 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행보를 시작하고 싶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과거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미래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저희가 남들 공과를 많이 평가했지만 기업만 100년 대계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시작으로 저는 미래를 내일 국민현충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김홍 의원은 출사표에서 네. 당대표가 되면 제일 처음에 28항공 노조원들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의원님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처음 일정을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뜻을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그거는 고민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당권 후보 시절에 꼭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네.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당권 후보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당원 분들과 많은 분들이 그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이 정권에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길 바라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해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네. 대충 날이 뜨거워지고 있죠. 네. 여론조사랑 네. 당원들 비율 가지고 말이 많은데 네. 그 비율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대 3은? 저는 사실 선수가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리한 지형에 있다면 그 또한 당원 여러분들께 민심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설득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없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새로운 변화를 먼저 당원 여러분들이 주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정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을 깔아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불공정을 우리가 자초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답변을 좀 못 드는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대선 때까지의 좀 역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수권정당이나 전국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형점을 맞춰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어느 누구든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희수 기자님 말씀하셨어요. 복당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의 우려 또한 함께 우리는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당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품격, 그리고 상식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아마 저희 홍준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그분을 저희 페북이나 언론에서는 편린으로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선에 관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이 있는 복당의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거 뜨거워서 얼른 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셔야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우리가 뒤로 배출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저기 있잖아요.
대표님 내일 홍준표 대표님 먼저 만나보시면 안 돼요? 전 당 대표님 되시고 나서 만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 지금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만나보세요. 네, 아까 대표로서 입장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의원님. 좀 부탁합니다. 네, 진짜로. 예. 아니 무슨 죄인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좌파도 아닌데 왜 그분을 갖다가 다들 자기 욕심들만 채우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거 새길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있습니다.